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뺑덕야담 진행자의 열정을 엄청나게 불태웁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춘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춘식이는 성실하고 착하기는 했지만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가 3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이나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건강한 사내놈이 어디 가서 굶어 죽게 하겠어? 정 안 되면 다시 머슴 일이나 하면 되지. 춘식이는 일단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 어른께 머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르신, 머슴 일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품삯이 너무 적어서 그러냐? 아니요, 품삯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머슴 일은 그만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춘식이 네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잘해서 좋았는데 이거 아쉽게 됐구나. 그동안 일한 머슴싹을 주인 어른께 받고서는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길을 나서고 한참을 걸어서 어느 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춘식이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요? 이 집에 지금 조선에서 제일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술술 말을 한다네요. 춘식이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점을 봐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머슴 일을 관두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나에게 딱 좋은 기회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춘식이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점쟁이에게 점을 보게 되었는데 점쟁이가 춘식이를 보자마자 말을 했다. 당신은 7살에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서 30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구먼. 춘식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얼굴만 보고 다 맞추는 점쟁이가 너무나도 신기했다. 아니,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다 아는 거지? 이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구나. 점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오늘 밤에 부인이 둘이 생기고 천석 부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춘식이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처럼 가난한 놈이 무슨 수로 하루에 부인을 둘이나 얻고 천석을 얻는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한 점쟁이라더니 순엉터리구만. 네, 이놈. 엉터리라니. 부인 둘의 천석 부자가 된다는데도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연병을 떠는구나. 부정탄다, 이놈아. 여기서 썩 나가거라. 내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부적이라도 쓸 것 아니오?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돈 몇 푼 뜯어내겠다고 거짓부렁을 하면 안 되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쇼. 춘식이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점쟁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집을 나와버렸다. 가진 돈을 전부 저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줘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지. 주막에서 하루 잘 돈도 없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렇게 길 한 귀퉁이에서 궁시렁대고 있는 춘식이를 보고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보게 자네, 왜 그렇게 비 맞은 땡중마냥 궁시렁대고 있는가? 가진 돈을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다 줘버리는 바람에 오늘 하룻밤 주막에서 묵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춘식이에게 말을 했다. 딱하게 됐구먼 그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잘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나 좀 도와줄 텐가? 정말입니까?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내가 머슴살이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내 대신 내일 하루만 그 집에서 일을 해주게. 내가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 마님께 말씀드려 사랑방에서 하루 묵게 해주겠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춘식이는 부잣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비몽사몽 자던 중에 부드러운 손이 다가오더니 춘식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랍니다. 제가 수년 전 청산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난밤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저희 집 사랑방에 묵게 되시는 분이
저의 낭구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셨지요. 어서 안방으로 저랑 같이 가시죠. 춘식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여인이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갔다. 여인을 따라 들어간 안방에는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여인은 춘식이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시죠. 알겠습니다요. 춘식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고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식이가 깜짝 놀란 순간 웬 장정 서넛이 후다닥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비단 이불채로 춘식이를 싸고는 그대로 큰 주머니에 담아버렸다.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과부를 밤에 몰래 보쌈을 해와 첩으로 삶는 일이 많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보쌈을 당하게 된 춘식이는 기가 막혔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갇혀서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한참 뒤에서야 어떤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모셔왔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내 딸의 방에서 쉬시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어떤 방문을 열고 춘식이를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렇게 춘식이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이상한 집, 이상한 딸 방에 이상하게 갇히게 되었다.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춘식이가 보쌈을 열고 나왔는데 웬 젊은 여인이 속옷만 입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춘식이는 난감했다. 이 젊은 처자가 일어나면 많이 놀랄 텐데 이 일을 어쩌지? 지금 깨워서 자초지종을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해야 하나? 이거 참 난감하네. 그렇게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다. 보쌈 당해서 오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러고는 젊은 여인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이불 없이 자려니 추워서 잠이 도통 오질 않았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따뜻하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서 엄청 좋은 향기가 나네. 그렇게 춘식이는 젊은 여인과 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음에도 젊은 여인의 살 내음을 맞자 춘식의 아랫도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춘식의 몽둥이가 나란히 옆으로 누워있던 젊은 처자의 엉덩이를 향해 계속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엉덩이 골짜기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젊은 여인은 자기 엉덩이를 누가 몽둥이로 찌르는 느낌 때문에 일어났는데 옆에 웬 남정네가 누워있어 화들짝 놀랐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춘식이는 젊은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쌈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춘식이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젊은 처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을 했다. 제가 홍기가 다 차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지 시집도 안 간 딸방에 남정네를 무작정 넣어주시다니. 춘식이는 젊은 처자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기는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굳이 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밤도 늦었고 보쌈 당에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을 하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누웠는데 젊은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고 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조금 전 잠결에 젊은 여인의 엉덩이 골짜기를 찌르던 춘식이의 몽둥이가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젊은 처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황홀경에 빠졌고 그 황홀경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다. 다음 날 젊은 처자가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째서 혼인도 하지 않은 딸방에 남정네를 넣어주신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은 제가 이미 긴 밤을 남정네와 보내게 되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분과 혼인해야겠어요. 그러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사실 춘식이를 보쌈을 해온 사람은 아가씨의 아버지인데
부자로 소문이 자자한 황진사라는 사람이었다. 황진사가 상처한 지 오래되어 청산과부인 김부인을 보쌈하여 같이 살려고 했던 것이었다. 황진사는 늦잠을 자고 나온 딸이 하는 말에 놀라서 말했다. 아니, 남정네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젯밤에 김부인이 네 방에 같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미 저는 그분과 혼인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황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뛰어가 급하게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남정네가 있었던 것이다. 네 이놈, 네 놈은 누구냐? 그게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황진사는 춘식이의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딸과 춘식이를 혼인을 시켰다. 딸을 혼인시키며 춘식이에게 큰 기와집과 500석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주었다. 그런데 혼인을 마친 다음 날 청산과부였던 김부인이 와서 말했다. 저는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당신의 아내의 몸이라 생각하오니 저도 이 집에 살 수 있게 별채를 주세요. 황진사의 딸도 과부 김부인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그렇게 하자고 춘식이에게 말했다. 청산과부 김부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재산을 팔아 500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왔다. 춘식이가 엉터리라고 했던 점쟁이 말처럼 결국 하룻밤 만에 춘식이는 2명의 부인을 얻고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춘식이는 2명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옥분이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옥분이네 집은 가난했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옥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옥분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글쎄, 옥분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아니 무슨 병에 걸렸길래요? 문둥병이래요. 네? 문둥병이요? 그렇다네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문둥병은 전염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다. 옥분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전에 병수발을 들던 어머니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옥분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러니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누워 쉬세요. 옥분아, 어미가 죽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죠.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옥분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그러나 옥분이는 언제까지고 하느님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이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이제 10살밖에 안 된 옥분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고 빨래와 바느질 그리고 온갖 힘든 집안일까지 혼자서 해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신 거야. 불쌍하신 어머니. 어린 옥분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칭찬했다. 하지만 칭찬만 할 뿐 아무도 옥분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는 아버지 병에 쓸 약초를 산에서 캐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다. 옥분아 마침 잘 만났다. 내게 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신데요? 너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야 돼. 내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도 문둥이 된다. 옥분이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옥분이는 힘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옥분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데 길에서 마을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옥분아, 네 아버지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거라. 네, 아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이는 슬픔이 복받쳐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친절했던 이웃 사람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를 마을에서 내쫓으려는구나. 옥분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찾아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많을 거야. 옥분이는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다음 날 옥분이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들은 모두 캤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옥분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산속을 헤맸다.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타려 아버지께 드렸다. 옥분아, 네가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네 손이 왜 그러냐? 아이고, 산속을 다니느라 가시덤불에 긁혀서 찢어진 게로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불쌍한 건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옛날처럼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뭐하니?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병이 나으시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옥분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옥분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도 옥분이는 약초를 정성껏 따려 아버지에게 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분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다.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옥분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빌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3년 동안 옥분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빌었다. 그래도 옥분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빌어야 하나? 옥분이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자기 정성이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깊은 산속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옥분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만큼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옥분이를 찾아오셨다.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옥분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아이고.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 옥분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옥분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는데 웬 수염 긴 노인 한 분이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옥분아, 내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혹시 신령님이세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신령님은 우는 옥분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무덤이 하나 있을 것이니라.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옥분이는 신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신령님이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졌다. 다음 날 옥분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서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고 호미로 파기 시작했다. 옥분이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 말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새고 말 거야. 얼마 뒤 옥분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그리고 잘라낸 다리를 가마니에 쌌다. 아이고, 이제야 됐다. 빨리 돌아가자.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옥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다. 산길을 달리면서 옥분이는 무서운 것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옥분이는 아버지 병이 나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쁨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자, 어서 아궁이 불을 지피자. 옥분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옥분이는 장독대로 가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희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옥분이는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체 다리를 다린 것을 약사발에 옮겨 담았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야.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옥분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다. 옥분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좀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험이 있을 거예요. 옥분아, 고생하는 널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옥분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방 안에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옥분이를 불렀다. 옥분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아버지. 옥분이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나,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구나.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옥분이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얼싸안았다. 옥분아, 고맙구나.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다.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아버지. 신령님이 네 효성에 감복을 하셔서 아비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옥분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고 호미 자국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던 것이다. 옥분이가 산삼을 마저 캐서 꺼내보니 마치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구나. 옥분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다려드렸고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다. 옥분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옥분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강산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강산이는 머리가 총명하기는 했지만 그 총명한 머리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매사에 허세를 부려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허세남이었다. 그런 강산이가 성인이 되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경기도 동쪽에 다다를 때쯤 날이 저물었는데 여각은 멀리 있었고 역참도 오늘 밤 안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달빛을 벗삼아 걷다 보니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보였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군. 강산이는 마을에서 불이 켜진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때 웬 노부부가 강산이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 밤에 어인일로 밖에서 서성이시는 겁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하룻밤 묵을 여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 마을은 양민들 몇몇이 살고 있는 마을인지라 여각 같은 건 없고 이 마을을 지나 큰 마을로 들어가셔야 여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강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밤이슬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집이지만 큰 마을로 가시려면 밤새 걸으셔야 할 터이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시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대신 저도 선비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노부부가 타처에 집안 제사가 있어 길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저희 집에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라 걱정을 하던 중이었지요. 선비님이 저희 집을 봐주시면서 편안히 쉬시다 가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부탁이라 할 것도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제가 무예라면 저희 마을에서 최고였으니 어르신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랑이가 내려와도 저를 보면 도망갈 겁니다. 강산이의 허세에 노부부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강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노부부가 집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고 강산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가야, 우리가 출타해도 너는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어요. 제가 성심성의껏 선비님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선비님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셋내는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며느님은 제가 꼭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문을 나섰다. 노부부가 떠나자 며느리는 강산이를 보며 고개를 숙이곤 말했다. 잠시 부엌에 나가 끼니 때우실 것을 챙겨서 올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편히 쉬시고 계시지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찐감자와 냉수를 가지고 들어왔다. 강산이는 며느리가 가져온 찐감자와 냉수를 허겁지겁 먹고서는 말했다. 감자가 이리 맛있는 음식인지 내 처음 알았습니다.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편안히 쉬시지요. 한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당부대로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다. 며느리는 강산이가 쉴 수 있도록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물레에서 실을 뽑아냈다. 물레질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강산이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들도 안 계신데 한번 시험해볼까? 어린 며느리 혼자인 걸 보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절과부인 것 같은데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내가 사내가 아닌 거지. 그렇고 말고. 강산이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생각을 하고선 마치 깊이 잠든 척하기 시작했다. 강산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린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을 푼 듯 숨을 내쉬곤 편하게 다리를 고쳐 앉았다. 그때 강산이가 뒤척이듯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어머나! 선비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보구나. 며느리는 피곤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는 강산이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잠시 뒤 강산이는 다시 발을 뻗어 며느리 다리를 슬쩍 건드려 보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전과 같이 양손으로 조심히 강산이의 발을 들어 떨어뜨려 놓았다. 저 여인이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을 보니 저 여인도 내가 싫지는 않은 거야. 며느리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산이는 또 발을 들어 며느리에게 올렸다.
그제야 비로소 강산이가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강산이를 불러 깨웠다.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강산이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눈을 뜨며 말을 했다. 낭자, 왜 그러시오? 며느리는 강산이를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져 물었다. 책을 읽는 양반이라면 자고로 의리를 알고 예를 아셔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선비님을 양반이라 생각하시기에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의심하지 않고 집을 봐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으셨으니 선비로서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셔야 하니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강산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말만 하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민망함에 얼굴이 온통 빨개진 강산이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회초리를 찾아오신 걸 보니 잘못을 뉘우치신다 생각하겠습니다. 어서 바지를 걷고 서시지요. 낭자, 정녕 저를 때리시려 하시는 겁니까? 잘못을 뉘우치시지 않는 겁니까? 강산이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바지를 걷고선 며느리 앞에 뒤돌아섰다. 며느리는 강산이의 다리를 힘껏 열몇 대를 때리고 나서 말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시 주무시지요.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 이리 회초리도 맞았는데 이제 그만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오. 며느리는 강산이의 말을 무시하고서는 윗목에 앉아 다시 물레질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돌아왔고 강산이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노부부의 물음에도 강산이는 할 말이 없었다. 강산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노인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며느리는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노부부에게 이야기했다. 노부부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산이는 생각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관아에 끌려가게 생겼으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만. 강산이는 마음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정절을 알기에 네가 혼자 있어도 손님을 대접하게 한 것인데 네가 어찌 그리 어리석은 생각으로 양반께 욕을 보였느냐.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천민이나 양민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양반님네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네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일 생각도 없이 선비님께 회초리를 들었으니 내가 어찌 선비님을 베란 말이냐. 모름지기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늘. 노인은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촌 여인이 무지해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화가 풀리실 때까지 소인을 때리시지요. 생각지도 못한 노인의 행동에 강산이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강산이는 서둘러 노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급히 길을 나섰다. 노부부의 집을 나와 수십 리를 걷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어느 주막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인데 오늘 하루 묵을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이 없기는 한데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저희 부부가 자는 방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산이는 지난밤 일이 생각나 잠시 머뭇거렸다. 이 오밤중에 다른 주막을 찾는다고 해도 방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주인장이 같이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 강산이는 주인장에게 알겠다고 하고선 국밥 한 그릇값을 내어주었다. 주인장이 방으로 강산이를 안내하자 잠시 후 안주인이 국밥을 들고 들어왔다. 강산이가 국밥을 먹는 사이 안주인이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두었다. 강산이가 국밥을 다 먹고 아랫목 이불로 다가가자 안주인이 말했다. 아이고, 손님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욕심도 많소. 윗목이 손님 자리입니다. 강산이가 뒤로 고개를 돌려 윗목을 바라보니 베개와 홑 이불이 있었다. 아무리 국밥 한 그릇에 더불어 얻은 잠자리라고는 하나 엄연히 돈을 지불했는데 어제하고는 상황이 이리 다르다니. 어제 그 며느님께 내가 큰 잘못을 했군. 강산이는 지난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다시 생각이 났다.
강산이가 베개와 홑 이불을 덮고선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인장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임자, 내가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갔다 와야 하니 집을 잘 보고 있구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돌아오겠소. 주인장이 안주인에게 말하고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자 안주인은 주인장을 배웅하고 나서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안주인은 크게 소리내어 하품을 하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강산이는 안주인과 단둘이 방에 남겨졌지만 어젯밤 수절과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 떠올라 허튼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윗목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목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신지요? 강산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깊이 잠이 든 척했다. 손님, 선비님, 저기요. 안주인이 강산이를 유혹하기 위해 여러 번 불러대자 강산이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춥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자꾸 나를 부르면 마루에 나가 잠을 청하고 내일 주인장이 오면 국밥값을 돌려받을 테니 나를 깨우지 마시오. 강산이의 말을 들은 안주인은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니 손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아시오? 안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강산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주인장이 포졸들과 나타나 안주인과 웬 사내를 잡아 끌고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주인장이 강산이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손님은 정말 군자시군요. 제가 선비님을 몰라 뵙고 공경에 처하게 할 뻔했으니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지요. 손님의 풍모가 뛰어나 소인이 저 여자의 행실을 확인하기 좋은 기회라 여겨 이런 행동을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장은 강산이에게 이 일의 전모를 말하고선 고개 숙여 몇 번이나 사죄했다. 그 어린 며느님의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포졸에게 끌려가는 건 저 사내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군. 내 이 가르침을 평생 은혜로 알고 살아야겠다. 그 뒤 강산이는 과거의 급제에 강원 감사가 되었는데 강원도에 가는 길에 경기도 동쪽 사는 노부부에게 들려 수절과부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한 하사품을 전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 둘이 살고 있었다. 두 과부는 나이도 동갑이었고 처지도 같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며 무척 친하게 지냈다. 옥분아, 요즘은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외롭다. 넌 어떠니? 순덕이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밤만 되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늘 함께 같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키도 훤칠하고 미남인 청년이 새로 이사를 왔다. 옥분아, 소식 들었어? 젊은 총각이 이사를 왔다는데? 응, 나도 들었어. 그런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 그랬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훤칠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얼굴 한번 보러 가볼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두 과부는 새로 이사를 왔다는 젊은 총각의 집으로 향했다. 이사 온 청년 집에 도착해서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청년이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 두 과부는 쌀이문을 열고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서 자고 있는 총각의 얼굴을 보았는데 소문으로 들었던 말처럼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무척 잘생긴 것이었다. 어머, 잘생긴 것 좀 봐. 꼭 깎아놓은 조각 인형 같다. 그러게, 어쩜 이렇게 사내가 잘생길 수 있지? 그렇게 순덕이와 옥분이는 총각의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대자로 자고 있던 총각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부풀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어찌나 벌떡 일어나던지 바지가 찢어져 터질 것만 같았다. 어머나 세상에, 망측해라. 순덕이와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헐레벌떡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두 과부는 낮에 보았던 젊은 총각 생각 때문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본 총각은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그리고 벌떡 일어난 그것은 얼마나 클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뜨거워지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잘생긴 총각이 오다니. 이건 필시 신령님이 날 위해 보내주신 걸 거야. 그렇게 두 과부는 낮에 봤던 총각 생각으로 잠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새로 이사 온 총각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침 일찍 과부 순덕이가 과부 옥분이를 찾아갔다. 옥분아, 오늘도 그 총각 집에 같이 가볼래? 아니, 못 가.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갈 수 있는 거지? 내일도 못 갈 수 있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 그럼 밀린 일 다 마치면 그때 같이 가보자.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순덕이가 가자마자 옥분이는 후다닥 부침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총각의 집으로 향했다. 저기, 계셔요? 뉘시오? 새로 이사를 오셨다 해서 부침개 좀 가져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과부 옥분이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부침개가 무척 맛있어 보이는구려. 잘 먹겠소? 네, 천천히 드셔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입에 맞으시면 내일 또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안방에 젊은 남녀가 단둘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어제 본 총각의 아랫도리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황홀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일을 치렀고 옥분이는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과부 옥분이는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오후가 되자 20리나 떨어진 장에 가서 떡을 사온 과부 순덕이가 총각을 찾아왔다. 안에 계셔요? 뉘시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순덕이라고 하는데 새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떡을 좀 가져왔어요. 아, 그러시오?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과부 순덕이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떡이 무척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천천히 드셔요. 입에 맞으시면 내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순덕이와 총각은 한동안 담소를 나누었다. 담소를 나누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덕이와 총각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어찌나 뜨겁게 열정을 불태웠는지 두 사람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녹초가 되었다. 이 마을엔 미인이 많은가 보구려. 네, 맞아요. 그래도 마을에선 제가 제일 미인이죠. 하하하. 그 뒤로도 옥분이와 순덕이는 총각을 찾아왔는데 옥분이는 부침개를 만들어 아침에 총각을 찾았고 순덕이는 20리나 되는 장에서 떡을 사오느라 오후에 총각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일이 있어 멀리 다녀오느라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한동안 총각집을 들락거리느라 나름대로 바빴던 옥분이는 오랜만에 한가해지자 과부 순덕이네 집을 찾아갔다. 순덕아, 요즘에 많이 바쁜가 봐? 요즘은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응, 네가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길래 이참에 나도 밀린 집안일 좀 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순덕이 너 요즘도 밤만 되면 많이 외롭니? 아니, 요즘은 그렇진 않아. 뭐랄까, 다시 태어난 느낌이랄까? 아무튼 요즘은 외롭지는 않아. 그런데 넌 좀 어때? 아직도 밤이 많이 힘들지? 아니, 난 요즘 황홀하다 할까? 내 몸이 둥둥 떠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야. 그래, 어머 잘됐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젊은 총각이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떡을 사서 가져오느라 오후에 총각을 찾았던 순덕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떡을 가지고 총각 집을 찾았다. 20리나 떨어진 장에서 떡을 사오던 과부 순덕이가 매일 떡 사러 다니는 게 번거로워 총각이 오는 날에 맞춰 미리 떡을 잔뜩 해놓고 아침 일찍부터 총각이 보고 싶어 미리 해놓은 떡을 가지고 총각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과부 순덕이는 총각의 집에 도착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안방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 아니, 옥분이 내가 여기는 웬일이야? 과부 옥분이와 총각이 뒹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건 내가 할 소린데. 순덕이 너야말로 여기는 왜 온 거야? 난 이 총각하고 사귀는 사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총각은 나하고 사귀는 사이거든?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총각은 이미 내 건데? 하면서 두 과부는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두 과부는 서로 찾지도 않고 왕래도 없이 원수처럼 살았고 총각은 하는 일 때문에 멀리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총각이 떠나자 두 과부는 밤마다 또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외로움에 지친 두 과부는 부침개와 떡을 가지고 서로를 찾아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붙어 다니며 예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집안 형편은 서로 달랐지만 사이가 좋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그중 만석이라는 청년의 집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그와는 상반되게 강산이라는 청년의 집은 마을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잣집이었다. 만석이와 강산이는 항상 붙어 다녔고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산이의 아비가 한양 관료로 발령을 받으면서 강산이네 집은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돼 만석이와 강산이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었다. 강산이가 한양으로 이사를 간 뒤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난한 청년 만석이는 여전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팔고 약초를 캐 약방에 팔아가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만석이 앞에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왔고 놀란 만석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아픈 다리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지자 만석이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한양에 사는 강산이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와야겠어. 그 친구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만석이는 그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부자 친구 강산이가 있는 한양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루 반나절을 걷고 걸어서 한양에 사는 부자 친구 강산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만석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픈 다리에선 피고름이 나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거지랑 비교해도 구분이 안 되는 행색이었다. 강산이의 집 대문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만석이를 심부름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강산이 집안 하인이 보곤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지나 불행이가 찾아와 기웃거리냐? 썩 꺼져버려. 만석이는 하인의 큰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거지나 불행이가 아니고 네 주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본인의 행색이 거지 같아 보인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강산이가 밖으로 나와 보니 친구 만석이가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만석이 아닌가?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거지나 불행이를 아십니까요? 내 이놈 돌쇠야, 내 친구를 보고 뭐라 하는 게냐? 내 어린 시절부터 내겐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다. 어서 이 친구를 안으로 모셔가거라. 아이고 죄송하구만요. 도련님 친구분인 줄도 모르고 셋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하인은 길바닥에 앉아있는 만석이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말을 했다. 오랜만이네. 내가 먼 길을 오다 보니 행색이 이래서 하인이 그리 본 것 같으니 너무 나무라지는 말게. 만석이는 하인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하인을 크게 꾸짖는 강산이를 보고는 괜찮은 척 말하고선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강산이는 오랜만에 자기를 찾아온 만석이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돌쇠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먹을 것을 내어오거라. 아참,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이 친구에게 가져다 주거라. 예, 도련님 당장 가져오도록 하겠구먼요. 잠시 후 돌쇠가 옷을 가지고 돌아왔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는데쇼. 그 전에 몸을 씻으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그제야 강산이는 만석이의 행색과 피고름이 묻어있는 다리를 보곤 속으로 화들짝 놀랐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넸다. 자네 먼 길을 걸어오느라 행색이 말이 아니군. 다리는 또 어쩌다 그런 겐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일단 자네부터 챙겨야겠구먼. 돌쇠야, 지금 바로 의원을 불러오거라. 그리고 내 친구 만석이가 목욕을 할 수 있게 준비하거라. 한참 후 만석이가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의원이 만석이의 다리를 치료하며 4-5일 움직이질 않고 약만 잘 바르면 금방 나을 거라며 약을 처방해주고 돌아갔다. 의원이 돌아가고 나서야 강산이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돌쇠야, 준비해둔 술과 음식을 가져오거라. 음식과 술이 상위에 다 올려놓지도 못할 정도로 차려지자 만석이는 강산이에게 잘 먹겠다는 인사말도 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강산이는 만석이가 배불리 음식을 먹을 때까지
술을 마시며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배가 부른 만석이는 그제야 강산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복의 강산이 내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다 뭔가. 자네와 나는 형제일세. 근데 연통도 없이 어쩐 일로 왔나?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이 친구야, 대답할 틈 좀 주시게. 아이고 이런,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짓거렸구먼. 다리도 나아야 하니 며칠 사랑채에 머물면서 이야기 나누세. 만석이는 무슨 일로 왔냐는 강산이의 질문에 당장이라도 돈을 빌리러 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픈 다리도 치료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강산이를 보니 돈을 빌려달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만나자마자 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며칠 머물게 됐으니 기회를 봐서 말해야겠구나. 만석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집에서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그렇게 강산이와 만석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안부와 예전에 한 동네 살았을 때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한양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고 싶었으나 다리를 다친 만석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돌쇠야, 한양에 처음으로 올라온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도련님, 명월관 기생초이를 불러 시간을 보내심이 어떨는지요? 그래, 저 친구가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긴 했어. 아직 여자 품을 모를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줘야겠군. 돌쇠, 네가 간만에 좋은 생각을 했구나. 명월관에 가서 악사와 제일 예쁜 기생들 몇 명만 불러오거라. 해가 지고 달이 환하게 떠오르는 밤, 강산이는 친구 만석이를 데리고 뒤뜰 연못 옆에 정자로 갔다. 정자로 올라간 만석이는 그대로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 정자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었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여인들이 만석이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 것이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을 수 있다니. 자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앉으시게. 이 여인들이 한양 최고 기생집 명월관의 기생들이라네. 오늘은 우리 다 잊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을 즐겨보세나. 안녕하세요. 초이라고 합니다. 만석이는 난생 처음 여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너무 좋아 어찌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술과 풍악 그리고 여인에 취해 그 밤을 즐겼다. 강산이는 기생초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오늘 밤 네가 내 친구의 밤 시중을 들어주도록 하거라. 기생초이는 돈을 받아 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만석이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이제 밤도 깊었으니 소녀와 마저 이 밤을 즐겁게 지내시지요. 초이는 만석이의 팔짱을 끼우며 만석이에게 방으로 가자고 재촉하듯 몸을 일으켰다. 만석이 이 친구야. 오늘 밤 진정한 사내가 돼서 내일 만나도록 하세. 하하하. 강산이는 재미있는 일이라도 보듯이 만석이와 기생초이를 향해 웃으며 말하곤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만석이는 기생초이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이부자리도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 만석이는 여인이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이 모습을 놓칠 리 없는 기생초이는 만석이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말하고선 만석이를 이불에 눕혔다. 기생초이가 흔들리는 호롱불을 후 하고 불어 끄고 누워있는 만석이를 향해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자 만석이의 몸은 경험하지 못한 짜릿함에 몸이 떨렸고 바로 그 순간 헉! 만석이가 헉 하는 짧은 탄성과 함께 시원하다는 듯이 몸을 떨자 만석이의 잔뜩 화가 난 그곳 부위가 축축하게 젖는 것이었다. 기생초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잠시 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도련님은 혼자서 볼일을 끝내신 것 같으시니 소녀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겠네요. 부디 안녕히 주무세요. 아, 저기 기생초이는 화가 난 얼굴로 매섭게 말하곤 옷을 고쳐 입고 방을 나갔다. 만석이는 기생초이가 왜 화가 났는지 알기에 붙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만석이는 사내가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전날 밤 상황을 들은 강산이는 배꼽이 빠져라 깔깔깔 웃었다. 자네, 그것도 재주일세. 엄청난 재주야. 하하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너무 창피해서 초이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네.
초이 그 기생의 하룻밤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그 아이 하룻밤이 10량일세 10량. 우리 하인들 한 달치 품삯을 자네가 입맞춤 한 번으로 날려버린 걸세. 하하하. 만석이는 강산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열량이면 우리 식구들이 보름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동안 나만 기다리는 우리 식구들은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있을 거야. 저 친구는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된 게 확실해. 내게 기생과의 하룻밤으로 10량을 쓸 수 있는 친구이니 내가 20량을 빌려달라고 해도 충분히 빌려주겠지. 만석이는 강산이를 만나러 왔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강산이에게 돈을 빌려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다. 만석이는 강산이에게 자기가 왜 한양에 왔는지를 어렵게 설명하고는 돌아가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테니 빌려줄 수 있겠냐고 강산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강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하인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말했다. 잠시 후 하인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자 종이에다가 두루미 한 마리를 그려주면서 만석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이 그림의 두루미 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 회초리로 때리게.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명심하게 하루에 한 번만 때려야 하네. 그리고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네.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그림과 회초리 한 자루를 주고는 하인에게 어서 만석이의 짐을 싸서 가지고 오라고 하곤 짐을 받자마자 만석이를 집 밖으로 배웅해 주었다. 두루미 그림을 받고 쫓겨나듯이 집 밖으로 나온 만석이는 강산이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저 친구가 나한테 가족과 진배 없다 말할 때는 언제고 돈 빌려달라는 말에 나를 바보로 알고 이런 그림이나 그려서 손에 쥐어주고선 나를 내쫓다니 내 참 기생한테 쓸 돈은 있고 중마고인 나에게 빌려줄 돈은 없는 건가? 만석이는 믿었던 친구 강산이의 기가 막힌 행동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자존심도 상했다. 만석이는 다시는 강산이를 찾아오지 않겠다 다짐하고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때 진한 꽃내음을 풍기는 여인이 만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 헉하니 찌익했던 만석도련님 아니세요? 벌써 토끼들만 산다는 마을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부디 한양에서 다시 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길을 지나다 만석이를 보고 지난 밤이 생각난 초이는 만석이 앞에서 조롱하는 말을 건네고 실실 웃으며 지나갔다. 만석이는 초이의 그런 행동에 몹시 화가 났지만 명월관에 들어가 술 한 병 시킬 돈도 없었기에 큰 느티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화를 삭혔다. 젠장! 저 기집이 내가 우습게 보여. 저런 게 분명해. 아이고 열받네 열받아. 그래 이 그림에라도 화풀이를 해야겠다. 만석이는 화풀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 두루미 다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이 가득 찬 꾸러미 하나가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어이쿠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강산이 그 친구 말이 사실이었구먼. 졸지에 돈이 생긴 만석이는 꾸러미 안에 돈을 보고 있자니 자신을 조롱하며 지나간 기생 초이가 생각났다. 돈도 생겼겠다. 내가 그 망할 기집애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집에 가서라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암만 그렇지. 초이에게 복수만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만석이는 명월관으로 향했다. 여봐라. 어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명월관으로 들어간 만석이는 초이 말고도 다른 기생들까지 불러 앉혀놓았다. 다른 기생들에게는 돈을 뿌리듯이 쥐어주면서 초이에게는 밤새 술만 따르는 시중을 들게 하곤 통쾌했다. 다음 날 아침 비몽사몽 정신을 차린 만석이를 보고 초이가 꿀물 그릇을 내밀며 어제 마신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만석이가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곤 돈이 있던 꾸러미에 손을 넣었는데 꾸러미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다. 어제 얼마나 돈을 쓴 거지? 돈꾸러미에 얼마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얼마를 쓴 건지 모르겠군. 술기운으로 어지러운 머리를 쥐어잡으며 만석이는 초이에게 꿀물을 한 잔 더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구나. 초이야 꿀물 한 잔 더 가지고 오거라. 네, 가져다 드릴게요. 방 밖으로 초이가 나가자 강산이가 준 그림을 펼쳐 회초리로 두루미 다리를 때리자 또다시 돈이 가득 찬 꾸러미가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기생 초이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만석이는 돈꾸러미에서 돈을 꺼내주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구만. 만석 도련님 어디 가시려고요? 소녀 아직 도련님이 필요하옵니다. 소녀 곁에 조금만 더 있어 주셔요.
만석이가 일어나 돌아가려고만 하면 초이는 만석이가 없으면 못 산다며 만석이의 발목을 잡았다. 초이와 사랑을 나누고 여자의 품을 알게 된 만석이는 하루만 더 머물고 내일은 꼭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만석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초이와의 주색 잡기도 지겨워진 만석이는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술값을 치르기 위해 다시 강산이가 그려준 두루미 그림을 펼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고작 돈꾸러미 하나만 나오게 해서는 하루 술값뿐이 안 되니 두루미 다리를 20번쯤 때리면 그만큼 돈꾸러미가 나오겠지? 만석이는 회초리를 들고 그림 속에 두루미 다리를 20번 때렸다. 그러자 두루미 다리가 그만 부러져 버리더니 그림에서 더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이전에 나온 돈을 다 써버린 만석이는 고향에 가지고 갈 돈마저 없었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만석이는 다시 부자 친구 강산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강산이,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생 초이를 만났지 뭔가? 처음 만난 그날 일 때문에 기생 초이가 나를 조롱하길래 홍구멍만 내주고 돌아가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생 초이의 꼬임에 빠져 자네가 내게 준 기회를 헛되이 쓰고 말았네. 정신을 차려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도움을 주게. 자네는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강산이는 만석이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 기생초이도 내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성실한 친구 만석이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한 번 더 만석이 저 친구를 믿고 도와줘야겠어. 부자 친구 강산이는 이번에는 크고 멋있는 기와집과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그림에 그려주고는 말했다. 100일 동안은 웃지 말게. 그럼 모든 게 만석이 자네 것이 될 걸세. 하지만 자네가 웃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네. 명심해야 하네. 부자 친구 강산이에게 그림을 넘겨받은 만석이는 이번에는 꼭 강산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며 강산이에게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나 갔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큰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던 만석이는 강산이가 준 그림을 펼쳐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만석이는 큰 기와집 안방에서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이 밥상을 앞에 두고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 일어나셨나요? 진지 드셔야지요. 서방님이라? 그렇지, 맞구려. 내가 부인의 서방님이요. 만석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만석이는 큰 기와집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라 고향의 가족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석이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과 기와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산이의 당부는 잊지 않았고 아름다운 여인과 즐겁게 지내는 중에도 절대 웃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덧 딱 100일이 되던 날, 만석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데 문득 기생초이와 지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 내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지. 피식. 초이와의 첫날 밤에 자신이 헉하고 찍했던 일들이 떠올라 그만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과 기와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만석이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만석이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부자 친구 강산이가 살고 있는 한양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산이를 다시 만난 만석이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자네가 그려준 그림을 내가 잘 보관하려 했는데 찢어지고 말았네. 자네의 당부대로 나는 절대 웃지 않았다네. 내가 웃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찢어져 나의 부인과 기와집이 사라졌으니 어떡하면 좋은가? 내게 한 번만 더 도움을 주게. 자네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 않나? 만석이의 이야기를 듣던 강산이는 말도 안 되는 만석이의 거짓말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형제와도 같은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쌀이 가득 담긴 큰 상자 그림을 그려주면서 말했다. 이 쌀 상자에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으면 만석이 자네와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쌀이 나올 걸세.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은 자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도록 하게. 내가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세.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며 그림을 건네주었다.
이번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고향 집으로 돌아간 가난한 만석이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강산이가 그려준 그림을 펼치고 손을 넣자 쌀 주머니가 손에 잡혔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가난한 만석이의 식구들은 만석이가 가져온 흰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만석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애미가 네 걱정에 밤잠을 설쳤단다. 돌아왔으니 됐어. 만석이의 식구들은 한양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돌아온 만석이가 온갖 고생을 해서 쌀을 가져왔을 거로 생각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만석이는 일어나질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민기적 게으름을 피웠다. 만석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지 않겠니?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으니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만석아, 오늘은 산에 올라가야지. 만석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어머니 말에도 내일 해오겠다며 대답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만석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오질 않았다. 만석이는 어차피 그림만 있으면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자신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다.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만석이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가진 돈이 없었다. 만석아, 걱정 말아라. 이 애미는 며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게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거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꼭 고쳐드릴 테니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만석이는 쌀을 돈으로 바꿔야겠다 생각했다. 부자 친구 강산이의 당부를 무시하고 만석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산이가 그려준 그림을 펼쳐놓고 쌀을 꺼냈다. 이번에는 손을 넣는 대로 쌀이 나왔다. 만석이는 쌀을 돈으로 바꿔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는 강산이의 당부는 잊어버린 채 하루에도 몇 번씩 쌀을 꺼내 돈으로 바꿔 기생과 술을 마시며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이 만석이를 체포해 관아로 끌고 갔다. 네 이놈, 나는 대체 무슨 요망한 도술로 관아 쌀을 훔쳤느냐? 네 놈이 쌀을 돈으로 바꿔 기생집에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쇳내는 억울하구만요. 쇳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여 며칠 사이 계속 관아 곳간에 쌀이 없어지기에 포졸들을 숨겨놓았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 곳간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쌀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포졸들을 시켜 쫓아가 보았더니 바로 만석이 내 놈이 사는 집이 나오더구나.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아닙니다요. 아니에요. 쇳내는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겁에 질린 만석이는 자신은 친구가 그려준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울며불며 말했지만 사또는 믿어주질 않았다. 만석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자 사또는 포졸들에게 만석이 집으로 달려가 그 그림을 찾아오라 명하였다. 포졸들은 만석이의 방을 뒤져 그림을 찾아왔으나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게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그림에 손을 넣어도 쌀은 나오지 않았다. 사또는 만석이가 요망한 재주를 가졌다 믿었다. 요망한 재주를 가진 자를 세상에 나다니게 할 수 없다며 사또는 만석이를 평생 감옥에서 살게 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노력 없이 쉽게 얻은 풍요로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쉽게 얻은 것들에 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손쉽게 얻은 풍요는 그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채워진 풍요로움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 없는 풍요로움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심은 노력이라는 씨앗은 풍요라는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